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11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 봄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이 극장가의 대목인 여름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렸죠. 이성민, 이희준 배우 주연의 핸섬 가이즈가 개봉을 했는데 흥행 가늠자 역할을 하는 언론 시사회에서 반응이 꽤 좋았다고 합니다. 다른 시사회와는 달리 언론 시사회는 기자들이 일하러 온 거잖아요. 한창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잠깐 짬내가지고 시사회에 온 건데 업무 차원이라 피곤하고 귀찮고 찌든 채 극장에 온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자들 표정이 꽤 살벌하대요. 배우들 말에 따르면. 이 영화마저 별로면은 더 짜증나겠죠. 그래서 리뷰도 되게 가열차게 비판 위주로 쓰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언론 시사회에서 웃음이 빵빵 터졌다고 합니다. 과연 어떨지 저는 주말에 보려고 했는데 이미 봤어요. 주말에 볼 걸 살짝 후회됩니다. 왜냐면 이제 웃음은 쉽게 전염되잖아요. 그만큼 웃을거리가 없어서 피식거리는 웃음에도 내가 전염돼서 빵빵 터지길 기원하는 마음에 이런 말을 하는 거냐가 아니라 이 웃음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겼으면 더 좋았겠다 싶어서 주말에 볼 걸 괜히 평일에 봤네 라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이 코믹 호러 스타일입니다. 되게 잔혹한 장면도 종종 있고요. 약간 시실리 2km 스타일입니다. 그 작품을 되게 재밌게 보셨다면은 이 작품 또한 아마 더 즐겁게 보실 수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웬만하면은 사람 가득한 극장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빵빵 터지고 즐거워요. 그 다음에 같은 날 개봉했죠. 더 오피스의 짐으로 유명한 배우 존 크래신스키가 만든 시리즈 콰이어트 플레이스의 스핀오프 콰이어트 플레이스 첫째 날이 개봉을 했습니다. 노예 12년으로 오스카 여우 조연상을 수상한 루피타 뇽이 주연을 맡은 작품인데 콰이어트 플레이스 세계관의 첫째 날, 그러니까 외계인이 갓 침공했을 때의 뉴욕 맨하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다룬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시리즈의 중심 서사는 저는 뭐니 해도 생존 욕구를 이기는 번식 욕구죠. 내가 곧 죽을지도 모르지만 씨앗은 뿌리겠다. 이 바스락거리는 소음만으로도 죽을 수 있는 시대에 또 이로 인해서 사랑하는 자식마저 잃었건을 부부 사이에 금슬이 너무 좋아가지고 1편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제 에밀리 블런트가 배가 부른 상태로 나오지 않습니까? 야스를 막을 수는 없었다. 이 폭포 옆에서는 이제 물소리 덕분에 작은 대화 정도는 나눌 수 있는 설정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폭풍 야스가 아니라 이제 폭포 야스 아니면 입틀막 아닙니다. 여튼 참 인간의 번식 욕구라는 게 얼마나 최우선적 가치인지를 이 시리즈를 보면서 느낄 수 있었는데 과연 이번 작품에서도 번식욕에 관한 얘기가 나올런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핸섬 가이즈랑 같은 날에 봤어요. 일정 수준 이상의 재미를 자랑해왔던 시리즈답게 저는 꽤 괜찮게 봤습니다. 물론 1, 2편이 훨씬 더 저는 더 재밌긴 했는데 3편은 아니죠. 첫째 날 스핀오프니까. 확실히 이 영화만의 매력이 느껴지는 90분이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좀 호불호가 갈리실 수도 있겠는데요. 기존 시리즈와는 좀 다른 결이에요. 크리처를 상대로 살아남으려고 고군분투했던 1편, 2편과는 좀 다릅니다. 콰이어트 플레이스 세계관에 로드무비를 좀 섞었달까요? 2편도 약간 로드무비적인 성격이 없진 않지만 이번 첫째 날에서는 대놓고 로드무비적인 성격을 부각시켰습니다. 존조 배우 아시죠? 밀프의 세계화를 이끈 위인이죠. 존조의 대표작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서치? 설마 카우보이 비밥? 아메리칸 파이? 아메리칸 파이는 인정이죠.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존조의 대표작은 해롤드와 쿠마입니다.
진짜 그거 보면은 화이트 캐슬이란 햄버거 프랜차이즈를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도 너무 먹어보고 싶어요. 뭐 파이브 가이즈니 인앤아웃이니 쉑쉑이니 다 필요 없습니다. 별거 아닐 거라는 거 알아요. 햄버거의 퀄리티가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너무 먹고 싶어요. 거의 이제 범죄와의 전쟁 최영배 중국 음식 먹방급인데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느냐. 첫째 날을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리고 해롤드와 쿠마를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영화는 콰이어트 플레이스 세계관에서 펼쳐지는 해롤드와 쿠마 호러 버전입니다. 별로라는 뜻이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만 기대와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참고하셔라 라는 마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에일리언 2를 보고 에일리언 3를 보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에일리언 2에서는 뭐 떼거지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에일리언 3에서는 다시 한 마리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여기에 한 마리만 나오는 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튼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괜찮게 봤어요. 그런데 핸섬 가이즈랑 콰이어트 플레이스랑 뭘 볼래? 라고 한다면 저는 핸섬 가이즈를 보겠습니다. 제 취향이었어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에서도 6월 28일 금요일 아주 굵직한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가 공개되죠. 추적자 더 체이서, 펀치 등을 집필한 박경수 작가의 신작 돌풍입니다. 설경구, 김희애 두 배우가 주연을 맡아서 이제 국무총리 역할을 맡은 설경구 배우가 대통령 시해를 결심하고 이를 막으려는 경제부총리 김희애 사이의 대결이 주 내용이라고 하는데, 이미 한번 이혼한 부부로 협연을 했던 적이 있죠. 더문에서. 김용화 대표님 잘 지내시죠? 윤재균 감독님 모시고 나면 다음 게스트는 김 대표님입니다. 반드시 성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찌됐든 28일 공개된다고 하는데 12부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핸섬 가이즈를 하고 그 다음에 돌풍을 하려고 했는데 12부작이면 꽤나 보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에피소드 핸섬 가이즈 다음에는 또 마침 유튜브 댓글창에 ESP1384님께서 악마와의 토크쇼를 다뤄달라고 하셔서 악마와의 토크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해달라고 문의를 주신 첫 번째 청취자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악마와의 토크쇼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차례 봤는데 이미 다시 봐야겠어요. 마지막 장면이 도대체 뭔 내용인지 잘 가물가물하기도 하고 이해도 안 돼가지고 어찌됐든 그렇게 계획표를 짜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봄남봄 11번째 에피소드 난 이거 봄 패스트 라이브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작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 라이브즈는 셀린송 감독이 연출을 맡은 작품입니다. 넘버 3 세기말을 연출했던 송능한 감독의 딸로 대학원에서 연극을 전공한 후에 지난 10년간 연극업계에서 극작가로 일하다가 이번에 영화 연출을 처음 맡게 됐다고 합니다. 이 작품의 각본도 셀린송 감독이 직접 집필을 했는데, 그렇다면 왜 이 작품을 연극이 아닌 영화로 만들 생각을 했을까 찾아보니까 이 셀린송 감독 말로는 이 영화 속의 빌런은 등장인물이 아니라 시간과 태평양이다. 장소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작품인데 연극은 장소와 시간이 언제나 쉽게 바뀔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연극은 불을 빨갛게 조명을 켜고 화성입니다 라고 하면 되지만 영화는 그럴 수가 없지 않냐. 그래서 영화로 만드는 게 중요했다. 이 작품은 시간과 장소가 이야기에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다. 장소의 소리, 분위기도 달라야 했고 어른과 아이가 함께 공존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이야기 자체가 영화로 구현되어야 했다라고 밝혔더라고요. 또 시나리오를 쓰면서 나 감독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대요. 이 스크립트, 그러니까 각본을 쓰면서 제가 감독할 수 있어요 라고 느껴지게끔 집필을 했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촬영할 건가, 어떻게 만들 건가, 구체적으로 시나리오에 다 쓰여 있었대요. 다행히 또 이 작품이 셀린송 감독의 좀 자전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이 시나리오에 담긴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A24 이 영화의 제작사죠. 여기서는 이제 데뷔하는 감독, 초짜 감독, 또 그로 인한 리스크에 되게 오픈되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당신이 한번 맡아보세요 해서 이 영화의 연출도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현대 영화에서 되게 보기 드문
필름으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35mm 필름으로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영화를 보시면서 그 필름 특유의 화질과 색감이 잘 느껴져요. 저는 뭐 솔직히 디지털과 필름의 그 질감에 대해서 말을 안 해준다면 잘 모르긴 하는데 확실히 보면서 야, 때깔이 다르긴 하네 라는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필름으로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필름 하는구나. 놀란 감독님이 그렇게 필름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셀린송 감독 인터뷰에 따르면 필름 촬영이 당연히 수월했던 것은 아니래요. 일단 필름 가격 자체가 되게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또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촬영을 해야 하는데 필름 영화 촬영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드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름을 현상할 수 있는 곳이 한국에는 없어가지고 셀린송 감독은 매일 밤마다 당일 촬영본을 박스로 포장해가지고 미국 뉴욕으로 보내야 됐대요. 이 배송 중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이게 다 날아가니까 필름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가까지 고용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제 국내에는 더 이상 영화 필름을 현상할 수 있는 현상소가 없는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국제적인 추세래요. 아무래도 디지털 카메라가 훨씬 더 촬영이나 편집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잖아요. 경제적이기도 하고 영화 필름을 제작하는 필름 제작사나 필름을 현상하는 현상소들이나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 필름이 참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실히 느꼈는데 더 이상 이런 질감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이 어찌됐건 이런 환경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좀 안타깝네요. 이 출연 배우로는 그레타리 유테오 그리고 존 마가로 이 세 배우가 중심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영화를 사실상 이끌어 나간다 봐도 무방한 그레타리 배우. 이 그간 필모그래피를 쭉 봤는데 재민이 아닙니다. 머니몬스터, 피츠 앤 스타츠 안 본 작품들이 많아요. 국내에서도 개봉이 좀 안 된 작품들 위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애플의 유명 시리즈죠. 스티븐 카렐, 제니퍼 애니스톤, 리즈 위더스푼 주연의 더 모닝쇼에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안 봐가지고 모릅니다. 이번 작품을 통해서 처음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태오 배우 그간 이 치명적인 인텔리 역할을 참 많이 맡아왔던 배우죠. 머니게임 인상이 너무 강해서 그런가 이제 다른 작품에서 맡았던 역할들은 사실 그렇게 깊은 인상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작품에서 이 머니게임에서 정말 심은경 배우와의 정말 아찔한 케미가 많은 사람들의 애간장을 태웠는데 청량한데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 같은 심은경과 위태로울 만큼 치명적인 유태우 간의 케미스트리가 본 작품보다 더욱더 스릴 있고 긴장감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눈빛과 분위기만으로 시선을 확 끄는 배우죠. 돈은 많은데 쓸 시간이 없으시다는 이제 아내분까지 두셨죠. 정말 부럽습니다. 여러모로. 그리고 세기의 이혼의 주인공이 되신 최태원 SK 회장과 좀비 영화 매니아로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신다고 해요. 최태원 회장 인스타그램 들어가 보시면 유태오 배우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냥 여담이었어요. 흘러가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존 마가로 배우는 저는 서부극의 신기원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작품인 퍼스트 카우에 출연했던 걸로 관객들에겐 좀 알려져 있는 배우입니다. 실제로 한국계 미국인 와이프를 두고 있어가지고 이 작품에 되게 적극적으로 출연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또 어느 정도 한국어를 구사할 수가 있대요. 유창하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극 중에서 존 마가로 배우가 맡았던 역할이 했던 발음보다 훨씬 더 좋은 한국어 발음을 구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아무래도 한국어가 좀 서툴어야 되니까 일부러 셀린송 감독이 조금만 더 발음을 안 좋게 해봐라, 좀 서툴게 해봐라 라고 주문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런저런 시상식에서 정말 많은 상을 수상했더라고요. 또 오스카 작품상, 각본상에 노미네이트 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유수의 평론가와 관객들로부터 인정받은 작품인 거죠. 저한테는 딱히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럼 줄거리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하교하는 두 남녀 초등생을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여학생 나영,
훗날 커서 이제 그레타리 배우가 되는 거죠. 여학생 나영의 표정이 꽤나 뾰루퉁해요. 남학생 혜성, 훗날 커서 이제 유태우 배우가 되는 아이죠. 남학생이 한껏 나영을 달래주고 있어요. 나영이 뾰루퉁해진 이유는 맨날 2등하던 혜성이 자기를 제끼고 이번 시험에서 1등을 했다는 이유로 뾰루퉁해진 겁니다. 좀 귀엽죠? 욕심쟁인가? 아니면은 부모님이 좀 빡세신, 어쨌든 이 남자의 혜성이 야 그러면 맨날 2등한 내 심정은 네가 아니? 라는 식으로 막 투정도 부려요. 이러한 귀여운 사랑 싸움일까요? 에서 볼 수 있듯이 서로를 살짝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나영이네는 곧 캐나다로 이민 갈 예정이에요. 나영은 이 사실을 아직 혜성에겐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영 엄마는 떠나기 전에 나영이에게 그리고 이 둘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려고 누구였지? 네가 좋아한다는 애. 아니 걔가 날 좋아하지. 뭐 하여튼 걔 그래 그 남자애. 언제 한번 초대해. 같이 놀자 라고 합니다. 둘이 공원에서 막 까르르 까르르 거리면서 나 찾아봐라 여기 있지 뭐 이러면서 막 노는데 그때까지도 나영은 혜성에게 우리 이민 간다 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고 다음 날에 나영은 같은 반 친구들 혜성이도 같은 반입니다. 같은 반 친구들에게 되게 가볍게 별거 아니라는 듯이 나 캐나다 가 이민 가 라는 식으로 얘기를 꺼내요. 혜성은 이거에 좀 약간 삐졌어요. 자기한테 그동안 하굣길도 갔고 하다 보니까 말해줄 수 있는 순간이 되게 많았는데 한 번도 안 말해줬으니까 그래서 나영에게 하굣길 내내 한마디도 안 합니다. 처음과 좀 반대되는 상황이죠. 처음에는 나영이 뾰루퉁해졌는데 이번에는 혜성이 뾰루퉁해진 그렇게 이제 갈림길에 섰습니다. 왼쪽으로 가면은 혜성이네 집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나영이네 집이에요. 그 장소에서 이제 혜성은 나영에게 되게 퉁명스럽게 잘 가라 하고 헤어집니다. 그렇게 나영이네는 캐나다로 이민을 갑니다. 시간이 흘러서 12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두 사람 다 24살 정도가 됐죠. 혜성은 이제 군복무를 마치고 극중 표현으로는 이제 좋은 대학에 복학을 해서 대학 생활 중이에요. 나영은 노라라는 영어 이름이 더 익숙해진 작가지망생이 됐습니다. 관련 학과로 대학을 진학해서 뉴욕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캐나다에서 이제 뉴욕으로 뭐 2번 이민을 갔다고 해야 되나요? 극중에서도 그런 식의 표현이 나오는데 2번 이민을 간 거죠. 우연히 이제 나영의 아버지가 만든 영화 넘버 11, 넘버 3의 오마주죠. 셀린송 감독의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넘버 1부터 넘버 10까지는 실제로 작품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다 빼고 하다가 넘버 11으로 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그러니까 이때가 대략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이라고 생각하면 딱 2012년 이때쯤이죠. 이때 한창 페이스북으로 뭐 친구 찾고 뭐 제2의 아이러브 스쿨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넘버 11 페이스북 팬페이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혜성이 나영아 나 혜성이야 이거 읽으면 나한테 연락 줘 라는 글을 남기게 됩니다. 혜성이 이제 군복무 중에 이제 행군을 하게 되는데 행군 도중에 쉬는 시간에 약간 상념에 젖은 듯한 표정을 지어요. 아마 그때 한번 나영이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건 아닐지 추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영이 그 글을 보죠. 그래서 바로 DM을 보냅니다. 혜성은 한창 대포집에서 이 실연의 아픔에 허덕이는 친구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다 라는 식의 위로를 하는데 꽤나 의미심장하죠. 그때 폰이 띠링띠링 울립니다. 뭐지? 하고 보니까 나영인 거예요. 결국 마침내 스카이프 영상통화로나마 둘은 만나게 됩니다. 서로의 비슷한 듯 달라진 모습에 흥미와 향수를 느끼면서 시시콜콜한 내용부터 진로 고민까지 온갖 주제로 통화를 계속해요. 나영은 엄마 이외에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는 혜성에게 이제는 부모님마저 날 노라라 부르는데 이 지구에서 유일하게 내 옛 이름을 불러주는 혜성에게 묘한 감정을 느끼죠. 서울이 궁금하기도 하고요. 갈수록 통화 시간과 빈도는 늘어만 가는데 롱디 연애인 듯 롱디 연애 아닌 롱디 연애 같은 시버러버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둘은 잠시라도 좀 만나보려고 하는데 혜성은 이제 졸업 후에 중국 유학을 갈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만날래야 도저히 좀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영은 뭔가를 결심한 듯이 혜성에게 중대 발표를 합니다. 연락하지 말자 우리 한동안.
난 캐나다에서 미국까지 2번 이민 온 셈이다. 여기서 나는 뭔가를 해내고 싶다. 여기 인생에 충실하고 싶다. 그런데 너랑 통화를 시작한 이후로 매일같이 나는 서울 비행기표를 알아보고 있다. 잠깐 대화를 쉬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죠. 혜성도 이에 대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되게 좀 쿨한 척 동의를 해요. 뭐 우리가 뭐 사귀기라도 했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울먹이고 있죠. 네. 이 롱디 커플이 다 이렇게 헤어지는데 뭐 이들은 커플은 아니었으니까요. 이렇게 둘은 이별을 하게 됩니다. 제가 미네소타에서 잠깐 시간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런 커플들 정말 많이 봤어요. 대부분이 다 이제 한인 커플들. 이제 남자친구가 군대 가면 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이제 미국에서는 너무 치명적이죠. 남자친구가 군대 가서 2년 동안 시간 보내다가 복학을 하면 나는 그 여자친구는 그 사이에 졸업을 하니까 이런 광경들을 너무 많이 봤는데 여기서도 뭐 이런 상황과는 좀 반대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매일같이 이제 군대 가기 전 남자친구랑 스카이프 통화하던 여자친구가 이제 외로움에 몸서리쳐서 이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이게 무슨 뭐 여자친구가 잘못됐네 뭐 남자친구가 뭐 어쨌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걸 제가 주변에서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여자애들이 이제 외로움에 몸서리친 나머지 여기까지만 하고요. 뭐 남자애들도 뭐 가가지고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튼 이런 식의 일들을 제가 자주 접했는데 이런 비슷한 느낌이 이제 이 둘 사이에 벌어진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영은 본인의 진로에 좀 더 집중하고 싶어서 아티스트 레지던스라고 하나요? 무슨 작가 레지던스? 그냥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작가 전용 게스트하우스예요. 그런 데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가서 이제 본인처럼 어느 분야의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1명, 2명 게스트하우스를 찾아요. 거기서 존 마가로 배우가 분한 아서를 만나게 됩니다. 게스트하우스의 백미가 뭡니까? 그렇죠. 이제 저녁에 두런두런 앉아가지고 술잔을 기울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술잔을 나영과 아서가 기울이면서 나영이 아서에게 인연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 인연이라는 것이 불교 사상에서 바탕을 한 것 같은데 이제 영어로 치면은 이제 reincarnation이다, 윤회 사상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아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당신이 말한 것처럼 인연이라는 뜻이겠네요. 라고 하니까 이제 나영이 그런 거는 주로 한국 남자들이 한국 여자 꼬실 때는 쓰는 말인데 라고 하더니 이제 뽀뽀를 하게 되죠. 그렇죠. 뭐 게스트하우스에서 뭐 술 들어가면 뭐 국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영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혜성은 이제 중국에 유학을 가서 꽤나 쓸쓸하게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이 잘생긴 사람은 어딜 가든 통한다고 그냥 앉아가지고 상념에 젖은 표정만 하는데 옆에 앉은 또 미모의 여성이 혜성에게 이렇게 아주 끈적한 눈빛을 보냅니다. 참 부럽습니다. 그렇게 또 12년의 시간이 지나게 됐는데요. 아서와 나영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꽤 된 커플이에요. 둘이 처음에는 같은 작가 지망생이라는 이유로 또 뉴욕에 알고 보니 산다는 이유로 또 뉴욕의 집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동거를 하게 됐는데 이제 동거를 하면서 둘이 어렸을 때부터 되게 같은 영화를 좋아했고 같은 책을 좋아했다라는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혜성은 어떻게 됐느냐? 보아하니 꽤나 괜찮은 회사에 취직한 것처럼 보입니다. 또 여자친구도 있어요. 곧 휴가를 가게 되는데 휴가로 뉴욕을 간다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를 들은 그때 그 시절 대포집에서 만났던 친구들이 야, 너 설마 그 나영인가 걔 보러 가냐? 이러니까 혜성이 야, 내가 미쳤냐? 걔 뭐 참. 걔 그리고 뭐 결혼했어. 뭐 찾아보니까 뭐 결혼했더만. 무슨 걔를 보러 가. 뭐 이런 식의 반응을 합니다. 다 개뻥이죠. 나영이 보러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나영이를 보러 가요. 나영도 이 사실을 압니다. 서로 이제 얘기를 어떻게 주고받았나 봐요. 그래서 나영이 듣기로는 혜성이 내가 휴가를 뉴욕으로 가는데 시간 되면 한번 보자 라는 식으로 이제 연락을 해온 거죠. 아서는 사실 나영이 혜성을 만나는 게 못내 약간 불편해해요. 겉으로는 아니 그래 뭐 자기 보러 오겠다는 이역만리 타지에서 떨어진 고향 친구가 온다는데 그 친구 보겠다는 걸 내가 어떻게 말리냐 봐라 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 둘 다 작가니까 이거 딱 감이 잡히지 않아? 무슨 감?
이거 연애소설로 치면은 남편인 내가 둘 사이 사랑의 빌런인 거잖아. 아, 내가 둘 사이에 인연을 가로막고 있는 건가? 라는 식으로 농반 진반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나영은 이제 그런 아서를 이제 달래주죠. 혜성과의 일은 어디까지나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의 나는 당신 곁에 있다. 당신 곁에서 당신과 생활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때 또 아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 잠꼬대 한국말로 하는 거 알아? 하니까 나영이 꽤 놀래죠. 진짜로? 그 말인즉슨 꿈을 한국말로 꾼다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한국말 좀 배워보려고 하니까 자기는 가로막았고 이런 식의 약간 서운한 감정도 드러냅니다. 하지만 나영은 내가 두 가지 언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고 아유 뭐 그런 거에 그렇게 큰 의미값을 두고 그래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나영과 혜성은 결국 만나게 되죠. 센트럴파크로 추정되는 곳에서 만나게 되는데 혜성은 꽤나 초조해 보여요. 마침내 나영을 만난다는 사실에 거기서 참 뭔가 한국인들만이 느낄 수 있는 바이브가 담겨 있는 대사가 나옵니다. 너다. 너다. 뭐 아마 영어 자막으로 나왔더라면 It's you 였을 텐데 그 감정, 뉘앙스는 한국 사람만 온전히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둘이 뉴욕 시내를 거닐면서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시간을 보내왔는지 등에 대해서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이제 이때 나영은 느끼죠. 아, 얘는 뉴욕에 휴가를 온 김에 나를 보러 온 게 아니라 나를 보려고 뉴욕에 왔구나. 그리고 이 사실을 아서에게 전달을 해요. 근데 아서는 그래 이렇게 멀리서 온 친구인데 같이 뭐 식사나 한번 하자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셋이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과연 아서는 혜성의 쌍판떼기에 죽방을 날릴까요? 나영과 혜성은 사랑의 도피를 하게 될까요? 아니면은 진정한 폴리아모리를 실현하면서 영화는 끝을 아닙니다.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는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럼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 이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는 연출력에 감탄했습니다. 이 영화 후반의 이별 장면이 되게 대표적인데요.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혜성과 나영이 쭉 걷다가 이 택시가 오기까지 기다리는데 마치 그 순간만큼은 진짜 30대의 혜성과 나영이 10대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혜성과 나영은 헤어지고 나영이 이별 후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면서 다시 현재의 나영으로 돌아오는데 그 모습에서 셀린송 감독의 은유적 표현력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응집된 장면인데 연극 경력이 도움 주지 않았을까? 감히 추측을 해봅니다. 이제 물리적으로 제한된 공간 안에서 연출 의도를 녹일 각종 장치들을 연극은 마련해야 되잖아요. 이 제작비 또한 넉넉치 않다 보니까 최대한 효율적으로 표현해내야 되고요. 어쩌면 또 때로는 그런 기깔난 연출 방식 하나, 무대 세팅 하나가 관객들의 감상 포인트를 바꾸고 직관적으로 확 와닿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객들이 열광하는 거고요. 사실 저는 연극 관람 경험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볼 때마다 저 적은 인원이 저 제한된 소품으로 이 제한된 공간에서 이런 장면을 연출해내다니 하면서 되게 놀랄 때가 많았어요. 때로는 앞에 이제 셀린송 감독 인터뷰처럼 불 빨갛게 해놓고 화성이다 이러면 뭔가 좀 좀 짜치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거야? 뭐 좀 더 뭐 창의적인 거 없어? 기깔난 거 없어? 이런 욕심마저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말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순간들이 이 영화엔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셀린송 감독이 확실히 능력이 있구나. 자신이 구현하고 싶은 이미지와 전달하고픈 정서를 확실하게 구현해낼 수 있는 감독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 장면만 빼고. 어찌됐든 창작에 있어서 이제 더 고차원적인 사고를 자주 한 끝에 이런 영화적 연출이 가능한 건 아니었을지 추측을 해봅니다. 이 작품 또한 뭐 엄청난 제작비를 들여가지고 만든 영화는 아니니까 연극과 아무래도 좀 비슷한 환경이었겠죠. 그래서 더더욱 표현법에 좀 감탄을 하게 됐습니다. 표현법을 더욱더 살려주는 그 찰나의 순간을 잡는 카메라에도 탄식을 금할 길이 없었는데요. 영상통화 시작 전에 안절부절하는 모습, 이 센트럴파크에 먼저 도착해서 무슨 말부터 꺼내야 되지 하면서 고민하는 듯한 혜성, 서울과 뉴욕 그리고 그 외 도시들을 거닐면서 이제 상념에 젖은 주인공들의 모습, 이런 부분들이 참 그 주인공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였다면 이런 생각을 하겠지?
되게 침묵의 순간들이 많은데 또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셀린송 감독이 연극을 오래 하다 보니 침묵이 갖고 있는 힘을 나는 굳게 신뢰한다라고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이 이 영화에 또 여실히 드러납니다. 침묵의 순간에 이 두 주인공들, 또 아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안타깝다, 아련하다, 한편으론 밉다, 뭐 이런 생각들까지 들게 만들어서 이 찰나의 순간을 잡는 카메라가 이 영화의 주된 정서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을 주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좋았던 점은 이 새 주축이 된 배우 그레타리, 유테오, 존 마가로, 이 세 배우의 눈빛이 참 다채로운 서사를 담고 있어요. 어떤 서사가 담겨 있을까 되게 궁금하게 만듭니다. 그 중에서도 그레타리 배우, 와, 이제 사실상 극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맡았는데 그녀의 이 눈빛 안에 10대, 20대, 30대까지도 다 담겨 있어가지고 이 영화 감상의 폭을 정말 많이 넓혀줬습니다. 앞으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든 눈빛만큼은 살아있는 배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전반적으로 이제 카페에서 틀기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뭐 비포 선라이즈 뭐 이런 시리즈부터 해가지고 뭐 왕과의 영화 이런 영화들을 두고 우리가 카페에서 참 틀기 좋은 영화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작품들의 공통점이 이제 미장센이 되게 좋고 정적이고 뭐 시끄러운 순간이 하나 없죠. 뭐 소리를 지른다거나 주인공들 간의 감정이 되게 격해져서 버럭버럭 소리를 지른다거나 아니면 뭐 말 그대로 격렬한 액션씬이 나온다거나 뭐 이런 영화들은 카페에서 주로 안 틀잖아요. 되게 차분하게 그냥 냇가에 흐르는 시냇물처럼 잔잔하게 흘러가는 영화들이 대부분 이런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를 극장에서 봤더라면 느낌이 확실히 달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집에서 보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장항준 감독께서 규모가 작고 정적인 영화일수록 오히려 무조건 극장에 가서 봐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저도 그 말씀에 100% 동의를 하는데 왜냐하면 집에서 되게 좀 작은 규모, 정적인 영화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영화 자체가 좀 정적이고 조용조용하니까 보는 데 있어서 시선이 분산되기가 쉽죠. 이 극장은 6면이 다 막혀 있고 오로지 한 면에서만 빛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집은 아무래도 그런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빵빵 터지는 영화면 그래도 뭔가 집중을 할 수가 있는데 정적이면 좀 더 집중력을 요하다 보니까 쉽게 보기가 어렵죠. 집에 있으면 뭐 그래 뭐 냉장고도 한번 열어보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카톡도 띠링띠링 울리고 뭐 릴스, 쇼츠 이런 걸로 마라탕으로 한번 보고 고질라 국내 개봉 못한 진짜 이유, 하이제킹 금요일에 개봉한 진짜 이유, 하이제킹을 JK 필름이 제작했다면 뭐 등등도 보고 꼭 유튜브로 제가 방금 언급한 세 가지 쇼츠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하튼 이렇듯 이 영화를 제가 극장에서 봤다면 아무래도 감정의 파노라마가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빡침 포인트도 좀 더 강해졌겠죠.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빡쳤는지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영화를 보자마자 이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다가 롤린스파 인스타 계정에다가 진짜 애프터선 이후로 이처럼 감정적으로 빡치게 만드는 영화는 오랜만이다 라고 단평을 남겼어요. 그 이유는 좀 이따가 설명드리기로 하고 우선 좀 작은 아쉬웠던 점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선에는 왜 빡쳤냐라고 또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댓글로 좀 다뤄달라라는 말씀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히 주제 넘죠? 어찌됐건 그럼 작은 좀 아쉬웠던 점부터 시작을 하면 이 영화는 CJ가 공동 투자 배급을 했다지만은 어디까지나 애초 기획은 글로벌 관객, 그 중에서도 북미 관객을 대상으로 제작된 영화죠. 북미 관객들에게는 한국의 정취나 풍경이나 뭐 대학문화, 뭐 대포집, 뭐 행군, 그리고 인연 이런 것들이 새롭고 좀 생소할지라도 한국 관객인 저에게 있어서는 좀 시큰둥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미국 제작사가 미국 관객을 대상으로 한국을 주무대로 삼은 미국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한국 관객이 봤을 때는 아무래도 심심할 수밖에 없죠. 인연이라는 개념 자체는
표현만 다를 뿐 각 나라마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셀린송 감독 또한 인터뷰에서 이제 글로벌 관객들이 이 영화를 감상하고 난 다음에 각국의 이제 인연 개념을 당신에게 소개를 해줬다고 밝혔더라고요. 첫사랑과의 재회 혹은 내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사람과 타지에서 재회한다 라는 이야기 구조 또한 좀 익숙하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주 써왔던 이야기고요. 글로벌 관객 입장에서는 익숙한 이야기 구조에는 이제 공감을 갖게 되고 한국의 정치와 한국인 정서를 녹인 부분에서는 저마다 자기 나라에도 있는 개념을 대입해가면서 관람할 수가 있죠. 유수의 영화제에서 이 부분에 높은 점수를 줘서 많은 상을 수상하게 된 거 아닐까 감히 짐작을 해봅니다. 그런데 한국 관객인 저에게 있어서는 재미나 이 공감 요소가 없는 것에 좀 가깝죠. 첫사랑과의 재회, 내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사람과 타지에서 재회라는 이야기 자체는 익숙하기도 하지만 그걸 또 한국 배경에서 하니까 결국에는 외국 관객 입장에서 이 영화를 어떻게 봤을까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 영화가 좋은 평가를 받았을까를 제가 직관적으로 빡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익숙하고 아는 맛이고 또 공감 요소도 좀 부족하고 이미 다 아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 영화가 해외에서 그렇게까지 난리가 났을까에 어떻게 보면 영화 외적인 것을 영화를 보는 내내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영화 자체가 되게 재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해외에서는 통했구나 라는 부차적인 생각으로 좀 연결이 됐을 텐데 저는 애초에 이 영화를 한 중반 때부터 부차적인 생각을 제일 먼저 감상 포인트로 잡고 보게 된 거예요. 이 영화가 이런 부분 때문에 해외에서 사랑받았구만 라는 식으로. 기생충과는 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기생충은 그 자체로도 되게 신선한 스토리였고 재밌게 봤는데 빈부격차라든지 이를 기생충으로 표현한다든지 혹은 냄새로서 사람이 구별 가능하다든지 이런 지점들이 또 공감대를 건드려서 해외 유수의 영화제 그리고 관객들로부터 사랑을 받았구나라는 느낌을 연결지어서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그러한 결론에 다다랐다면 이 영화는 애초부터 왜 해외에서 극찬받았을까를 곱씹으면서 좀 보게 됐습니다. 또 이 영화가 만약에 해외 작품이었다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아니고 완전히 백인들이라든지 흑인들이라든지 한국 문화권과는 좀 다른 배경에서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펼치는 연기들을 통해 만들어진 영화라고 한다면 저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이 말하는 어떤 개념어를 인연이라고 부르지 우리 입장에서는 저땐 저랬을 텐데 맞아 우리도 저래 이런 점은 비슷하네 라는 식을 곱씹어보는 재미 포인트가 있는데 한국 관객인 저에게는 그런 포인트가 없었어서 영화가 좀 많이 심심하게 느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다음에 가장 아쉬웠던 점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화가 났는데 영화의 오프닝 장면이자 영화의 하이라이트인 세 명이 바에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 장면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너무 화가 많이 났는데 왜냐하면 이 영화가 이제 1시간 반 정도 됐을 때 심심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되게 차분하고 정적이고 볼만하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 정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는 드디어 저 둘이 만나는구나. 근데 좀 만나가지고 솔직히 영화를 보는 내내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할리우드 통속극도 아니고 이제 와서 갑자기 이 둘이 사랑의 불장난 벌이면서 남편을 막 죽이고 도망가 버리고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 압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무슨 남편이 나도 너희들의 사랑에 껴줘 해가지고 폴리아모리를 제안한다든지 그리고 난교 파티를 벌인다든지 발리에서 생긴 일처럼 너네들 다 쏴 죽이고 이런 내용이 안 나올까라는 거 압니다. 아마도 이 둘은 되게 성숙한 이별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결말을 알죠. 아는데 또 한편으로는 무의식적으로는 그래도 참 잘 됐으면 좋겠다. 저 남편 아서 말대로 제가 진짜 빌런이야 에헤이 하면서 좀 보게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럼 과연 이 둘은 어떻게 멋진 안녕을 꾀할 것인가, 어떤 또 셀린송 감독의 연출법으로 이 둘의 이별을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봤는데 3자 대면 그 바 장면에서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집니다. 사실 아서가 혜성씨 한번 보고 싶다, 식사나 한번 하자, 맥주나 한잔 하죠 라는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듯한 느낌이긴 한데 그 판도라의 상자가 매력적인 이유는 그 상자를 제우스가 줬기 때문이잖아요. 제우스가 줬으니까 이 안에는 멋진 금은 보화들이 들어있을 거야. 그것이 이제 매력적이어가지고 판도라가 그 상자를 여는 거지 않습니까? 내 아내의 첫사랑, 아내는 첫사랑까지는 아니라고 하는 듯한데
어찌됐건 아내와 추억을 공유했던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 뭐 반대로 남편의 전 여친? 남편이 한때 좀 좋아했던 사람? 혹은 추억을 공유했던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라는 감정을 품고 그런 제안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매력을 갖고 있고 어떤 모습일까는 남녀 동서고금막론하고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3자 대면 장면, 그 파스타 말고 이제 바에서 그 장면에서 남편을 지금까지 제가 응원했던 혜성과 나영이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놔요. 그래서 한순간에 이 둘이 무슨 불륜극을 찍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둘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인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인연이 맞닿을 듯 맞닿지 않을 듯 하는 거에서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아니 남편을 버젓이 옆에다가 안 쳐다두고 이 연놈들이, 죄송합니다, 얘네들이 인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남편은 완전히 떨어뜨려 놓은 거나 마찬가지고 심정적으로 둘이서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둘이서 나누는 얘기가 더 가관입니다. 혜성이 거기서 완전히 박진영의 네가 사는 그 집을 부르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때 이랬다면 그럼 우린 이렇게 됐을까 저렇게 됐을까, 같이 살았을까 뭐 했을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혜성은 그래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휴가까지 털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건 어떻게든 나영과 뭔가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레탈이 나영마저, 되게 이 영화에서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거고 과거의 나영 말고 나는 현재의 나영으로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성숙한 안녕을 고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남편을 버젓이 옆에다가 안 쳐다두고 둘이서만 주구장창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남편에 대한 예의를 완전히 벗어난 행동이게 되고, 남편이 그 불편해하는 눈동자를 또 카메라가 비춥니다. 관객 입장에선 자연스럽게 남편의 심정에 동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는 저 둘이 무슨 대화를 하는지를 알아.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 불편한 감정을 초래한 저 둘에 대한 반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 전까진 내가 응원했는데 그래도 좀 잘 되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스멀스멀하게 됐는데 배신감이 드는 거죠. 이 생각이 어디까지 미치냐면, 혜성과 나영이 이제 강변을 거닐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 여자친구 있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그게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영이 왜 헤어졌어? 그러니까 헤어진 건 아니고 결혼 얘기가 나와서 좀 시간을 갖자고 했어. 그 사람은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랑 결혼하기엔 좀 나보다 훨씬 더 돈도 좀 잘 벌고 이런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거든.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장면마저도 이제 왜곡돼 보이는 거죠. 결혼을 앞둔 한국 남자의 고민으로만 느껴졌던 장면이, 아니 쟤 지금 그러면 결혼을 얘기할 정도로 되게 깊은 관계인 여친을 두고서 뉴욕까지 자기 첫사랑 만나러 온 거다. 앞서서 혜성이 그 얘기를 할 때 그런 생각을 안 할래 안 할 순 없지만 애써 무시해 왔단 말입니다. 바에서 네가 사는 그 집을 열창을 할 때는 얘는 결국 그러면 깊은 관계인 여친 두고 첫사랑 만나러 온 놈이네? 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첫사랑을 왜 만나러 왔을까? 성숙한 이별? 아니면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런 좀 불손한 생각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순수하게만 보였던 혜성이 좀 불손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와중에 옆에 남편이라는 사람이 버젓이 있는데도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건 이건 능욕인 거죠. 남편이라는 사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내키는 대로만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냈던 응원, 야 그래 좀 어떻게 좀 잘해봐라 인마, 그래도 저건 아니지 라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냥 둘이서만 있었던 시간에 이런 감정의 하이라이트에 방점을 찍었더라면 모르겠는데, 남편을 옆에다 세워두고 감정의 방점을 찍어버리게 되면 그 감정은 순간 이 두 역할에 대한, 나영과 혜성에 대한 배신감으로 점철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이제 화가 났다는 겁니다. 나영도 이거는 좀 이따가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남편과 둘 사이에서 어떤 통역의 역할을 수행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나영도 거기에 홀라당 빠져가지고 우리 인연이 어떻고 저떻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요한 얘기가 하나도 안 들려요. 왜 하이라이트 부분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놨는가? 차갑지만 뜨거운 안녕을 굳이 이런 식으로만 표현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결국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인연은 다 이런 식으로 시작되고 끝이 난다 라고 둘 사이에서만 끝을 맺었으면 전 박수 쳤을 겁니다. 남편 하나 바보 만들어 놓고 인연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 두 년놈들이, 야 무슨 부처 옆에서 얘기하는 중생들이야? 그러면 셀린송 감독은 이 장면을 왜 넣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제가
추측을 해보는 거는 남편이 앞서서 제가 언급했다시피 잠꼬대를 한국말로 한다. 꿈 내용이 뭔지 좀 궁금해하는 듯한 모습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장면은 결국 남편이 실제로 아내의 꿈으로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는 거의 한국말을 안 하는 아내가 자신의 첫사랑과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 광경을 남편은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끼지도 못해요. 같은 침대에서 자면서 느꼈던 거리감이 있는데 그때는 그래도 이제 꿈속의 내용이니까 뭔가 잡히지가 않았는데 이번에는 잡히는 거죠. 아, 내가 만약에 그 꿈속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이런 모습이겠구나를 남편이 느끼게 만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꽤나 훌륭한 작법인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에서의 삼자 대면은 극 중에서는 현실인 거고 꿈속 내용이 아닌 거고 둘의 인연이 마침내 거의 끝까지 왔구나. 이제 방점을 찍었구나. 그 순간에 시점을 남편 위주로 돌려버리게 되면 이 두 사람의 모습이 그냥 상간남녀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편의 그 서운한 표정을 카메라는 또 비춰줍니다. 왜 이런 작법을 택하는 건지, 그래서 무엇을 얻는 것인가. 물론 뭐 남편의 시선으로 이 둘을 바라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하이라이트에다가 가져다 놓으니까 내가 그동안 느꼈던 감정이 약간 무너지는 듯한 느낌?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둘이 이제 진정한 이별을 맞이하는 장면, 택시를 기다리기까지 그 장면, 그 2분, 3분 동안 남짓한 시간에 저 또한 그 침묵의 순간 속에서 이런저런 감상을 느껴야 되는데 어이구 왜? 야, 아직 비행기 시간 남았는데 왜? 모텔 잡지 왜? 어? 뭐 화끈하게 뭐 시간 좀 보내지 왜?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놓고 마지막에 나영이 남편에게 돌아가서 남편은 거의 본 적 없는 펑펑 우는 나영의 모습, 12세의 나영이 지금 나에게 안겨서 울고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을 주려고 하는데 알겠는데 온전히 젖어들지는 못하는 거죠. 이미 두 사람의 어떤 태도에서 심한 반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것이 이 영화에 있어서 제가 극도로 화가 났던 부분입니다. 영화의 감상을 좀 망쳤다 할까요? 그로 인해서 어떤 거를 추구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계시다면 혹은 이 장면은 당신이 잘못 본 거다 라는 의견을 갖고 계시다면은 댓글이나 메일 보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또 좀 아쉬웠던 점은 마지막인데 사소한 거예요. 아니 혜성이 그래도 극중 표현으로 좋은 대학 다니고 중국 유학까지 다녀왔는데 중국 유학을 너무 열심히 했는지 Are you hungry도 못 알아들어요. 영어를 너무 못해요. 그 Are you hungry도 못 알아듣다가 나중에 또 아서랑 뜨문뜨문 대화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쟤는 대학에서 뭘 배운 거야? 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혜성이 아서를 처음 만났을 때 되게 좀 긴장하잖아요. 그런데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아서가 되게 잘 들릴 수 있도록 Are you hungry? 라고 물어봐요. 그걸 분명히 혜성이 들은 것처럼 묘사를 해놨는데 혜성이 뭐 이래요. 못 알아들었다는 듯이. 두 가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유태우 배우가 연기를 못했다. 되게 긴장된 모습이고 지금 저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나는 하나도 안 들려 라는 식의 모습을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아서를 똑바로 쳐다봄으로써 온전히 알아들었네. 근데 몰라? 라는 오해를 관객들로 하여금 일으키게 만들었다. 혹은 두 번째는 애초에 셀린송 감독이 디렉션을 잘못 줬다는 거죠.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또 영어로 대화를 곧잘 해요. 그래서 대체 뭐가 맞는 건지 좀 의구심을 가지면서 보게 됐었습니다. 중국에서 유학생활 열심히 하면 그럴 수도 있죠. 여기까지가 이 영화에 대한 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었습니다. 그럼 이 영화에 대한 제 별점과 한 줄 평을 남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패스트 라이브즈에 대한 제 별점은 2.5. 뭔가 부족한데? 입니다. 화를 냈던 것 치고는 점수가 좀 후한 거 아니에요? 싶으실 수 있는데 충분히 저는 1시간 반 동안 심심하긴 했습니다만 또 심심한 매력으로 볼 수 있는 영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다가 후반 30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 영화가 1시간 40분 정도 하더라고요. 후반 10분부에 들어서 화가 나기 시작하면서 점수가 좀 깎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아닌데, 뭔가 너무 부족한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애프터선 같은 경우는 제가 2.0을 줬거든요. 그 영화는 심심과 따분을 넘어서서 지루하다가 너무 짜증나는 반전이 나와가지고 어찌됐든 애프터선에 비하면 후하다. 이 패스트 라이브즈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부처는 원래 하야타입니다. 아서는 그냥 살아있는 생부처예요. 네. 그리고 찾아보니까 부처님은 이제 아리안족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대사회가 규정하고 있는 백인의 특성을 갖추고 있는 민족 출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정보를 저는 이제 자현 스님이라는 분이 불교 방송에서 하셨던 강의에서 접하게 됐어요. 아닌데 네가 무식한 건데 부처님 백인 아닌데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저 말고 이제 자현 스님에게 좀 항의를 해주시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빙그레 바나나 우유에 대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메일 유업인가요? 에서 나온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라는 바나나 우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빨아와가지고 부처는 원래 하얗다라는 평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인연 같은 소리 하는 이 연놈들이를 한 줄 평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썸네일이나 이런 거 제작할 때 너무 어그로를 끄는 것 같아서 뺐습니다. 부처는 원래 하얗다가 더 어그로를 끌려나요? 이렇게 요봄남봄 11번째 에피소드를 모두 끝마치게 됐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댓글, 메일, 무비퀴즈뱅 moviequizbang @gmail.com으로 많이들 남겨주시고요. 이런 부분이 좋았다, 저런 부분이 아쉬웠다 얘기 나눠주시면 적극 수용해서 양질의 방송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댓글 달아주시고 메일 보내주시는 분들 만약에 원치 않으시면은 익명으로 불러달라라고 하시면 또 익명으로도 불러드릴 테니까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언급했듯이 이성민, 이희준 그리고 공승현 이 세 배우가 주축이 돼서 펼친 코믹 호러 영화 핸섬 가이즈를 다룰 예정입니다. 제 옆자리에 20대로 추정되는 되게 젊은 남성 분들이 앉으셨는데 그분들도 연신 박장대소하면서 보시더라고요. 좀 올드한 코믹 작법 아닐까 좀 우려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젊은 층들도 확실히 빵빵 터지는 걸 보면 이 작품만의 코믹 포인트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매력이 넘쳐나는 것 같고요. 익숙한 배우들도 여럿 나옵니다. 박지환, 이규형, 우현 배우 그 외에 이제 젊은 배우들 중에서도 눈에 익은 배우들이 여럿 나오니까요. 보시는 데 있어서 전혀 생소한 느낌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봄남봄의 진행자 롤린스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